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 당시 서울구 전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이영호 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05동 앞 놀이터에서 유괴되어 3월 13일 오후 12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이동 88도로 뚝방하단 고수부지 배수구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사건 이후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이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가 이 사건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과 함께 재조명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상세히 다루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영호 군은 1991년 1월 29일 저녁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이영호 군의 집으로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으며 범인은 형우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본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고 계십시오. 고 지시했다. 범인의 협박 전화는 44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다. 범인은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움직였다. 협박 전화를 처음 건 후 이영호 군의 보호자인 의부서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연기했다. 당시 이영호의 의부서머니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에 강남경찰서 형사가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강남경찰서 형사의 유도로 이영호의 의부서머니가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말해 무사히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범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이틀 뒤인 1월 31일 이영호의 아버지 이웃실의 각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카폰으로 연락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불러내 이웃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2구역에 차를 세우고 차 열쇠를 꽂아 넣은 다음 차 안에 돈을 놓고 나간 뒤 바로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범인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 밤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자동차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했다.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가 잠복해 있었지만 이웃실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지 앞뒤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범인이 현장에서 형사가 트렁크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잠복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일부러 넘겨짚었거나 뒷좌석이 트렁크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잠시 후 범인은 충무로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웃실의 카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고 인근 제과점인 태극당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태극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했다. 하지만 당시 태극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를 알아차린 범인이 다시 연락해 제과점 문이 닫혔습니다. 근처에 치킨센터는 열려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죠. 라고 말하면서 지루한 이동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약속 장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형사들이 2명이나 와 있다며 이영호의 의부서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누군가가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고 있네요.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잡아떼실 건가요? 라고 협박했다. 당시 상황은 약속 장소의 승용차 문을 열고 돈을 배치하였는데 마침 근처를 배회하는 좀도둑 2인이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돈을 가로채려 하였고 유괴범으로 착각한 형사팀은 좀도둑 2인을 검거하였다. 아마 해당 장면을 범인한테 들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영호의 의부서머니는 범인의 집요한 추궁에 삼촌이 같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이 개입했음을 반 시인하고 말았다. 다만 마지막 통화에서 범인이 남긴 말을 보면 당시 범인은 의부서머니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여긴 듯하다. 이에 범인은 직접 돈을 건네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기로 했다. 범인은 한일은행의 윤정수, 상업은행의 김주선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6의 7일째인 2월 4일 다시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이영호의 의부서머니에게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버스 정류장 옆 쓰레기통에 메모가 놓여 있으니
그것을 보고 다음 메모가 놓여있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이른바 무인 포스트 방식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간 마지막 메모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돈을 입금시키라고 적혀 있었는데 범인은 자신이 개설한 두 은행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유실은 경찰과 상의하여 한일은행에만 입금했다. 그리고 한일은행 전산센터에 형사들을 파견해 인출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는데 정작 범인은 뜬금없이 2월 13일 저녁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형우가 죽기를 바라죠. 라는 협박을 했고 88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서울유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철제 박스가 있고 매물을 돌로 눌러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최후의 통첩을 했다. 메모의 종착점은 양화대교 인근 철제 박스였고 이유실은 이곳에 가짜 돈이 든 봉지를 둔 채 떠났다. 주변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고 잘하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무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 박스의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범인이 돈을 집어갈 동안 형사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날 밤 범인은 전화를 걸어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형우를 되찾길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이유실은 범인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갈 것에 대비하여 한일은행에 입금되었던 돈을 상업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드디어 2월 19일 상업은행 상계동지점에 한 남자가 나타나 인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은행원이 단말기에서 사고신고 계좌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면서 남자를 의심하자 발각된 것을 알아챘는지 남자는 다급하게 은행원에게 통장을 빨리 달라고 했고 잠시 후 나온 통장을 낚아채듯이 빼서 황급히 달아났으며 당시 해당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끝내 범인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다. 통장 개설 신청서와 메모지에는 지문이 전혀 없었고 범인의 행방은 미궁 속에 빠져버렸다. 범인의 마지막 통화로부터 1개월이 지난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터널 일명토끼굴 옆배수로에서 어린애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시 시신은 눈, 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있고 손발이 결박된 상태였다. 확인 결과 시신은 유괴된 이영호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코와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로 인한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우측 전두부와 우측 측두부, 후두부 쪽에 두피와 출혈이 관찰됐고 납치당한 후 반항조차 못한 채 머리 부분을 3차례 주먹보다는 강한 물체로 가격당했고 기절된 상태에서 눈, 코, 입을 테이프로 묶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은 음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망 시점은 유괴된 직후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영호 군은 유괴 당일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범인은 애당초 이영호를 살려서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돈만 가로챌 계획으로 44일 동안 피해 부모를 농간한 것이다. 유괴 당일에 살해해서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계속 금품 요구 및 협박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범인과 다소 길게 대화를 나눈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이영호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수사는 3월 13일 이영호의 시신이 발견된 후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뀜에 따라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다. 전국의 몽타주를 지명수배한 뒤 여러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시체가 발견된 곳 바로 옆에 있는 잠실주 01단지에서 이영호와 20대 남자를 봤다는 제보와 한강공원에서 이영호와 20대 남자를 봤다는 매점 상인들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한때 수사의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잠실주 01단지에 나타난 어린이와 청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주민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는 서서히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는데 범인의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성문 분석을 한 결과 이영호의 친인척 중에서 한 명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그는 이영호의 생모 쪽 사촌동생인 이상재이었으며 당시 만 29세였다. 그는 이유실이 이혼할 당시 사촌 누나 이유실과 이혼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이유실과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던 데다 당시 무직 상태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충분했다. 실제로 범인은 이영호의 친형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해왔고 그 외에도 이영호의 조부가 자산가임으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냐는 등 온갖 집안 사정을 먼저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기승을 부렸기에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리분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9살의 이영호를 쉽게 데려갔으면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인 이상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유괴된 당일의 행적도 이러한 의심을 키웠는데 방과 후 놀다가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영호만은 유독 놀이터에 남아 있었다. 이영호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호에게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으니 엄마한테 혼날까봐. 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즉 이영호가 생모 쪽 친척인 이상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아버지와 계모의 눈치를 보아서 한 대답일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 한 청년이 놀이터의 뒷모습만 보인 채 계속 앉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그가 곧 이영호의 행방을 캐내기 위한 감시자였을 가능성도 커졌다. 여기에 더해 범인이 개설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계좌의 예금주 이름 역시 이상재의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상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상재는 서울의 공중전화를 통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당일 자신은 경상북도 경주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사용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경주에서 숙박했다는 여관 주인에게 이상재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당일 숙박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오직 한 가지만 나온다는 성문이 일치했던 분석 결과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이상재가 당일 경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서울에 있는 공범에게 전화를 걸고 이를 다시 이영호의 집에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재가 대학에서 전기통신을 전공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술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다른 날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는 반면 유독 사건 발생 당시 협박 전화가 처음 걸려왔을 시점에 대해서는 뚜렷이 기억하고 여러 물증까지 확보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심증이 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상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후술하다시피 성문의 정확도가 매우 명확했기에 법정에서도 간접 증거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성문은 지문처럼 99.99%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범인을 검거할 결정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바로 위에서 말한 양화대교 철제 박스의 위치를 혼동한 것 말고도 범인이 교보빌딩 앞으로 이유실을 불러냈을 때 인근 지하도를 나온 점퍼 차림의 20대 남자가 차를 유심히 살펴보자 이유실이 형사들에게 추적을 요구했는데 경찰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범인을 놓치는 결정적 실책을 범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때도 범죄에 이용된 것임을 밝히는 문구만 넣었을 뿐 은행 직원이 주도 면밀하게 대처할 만한 문구를 넣지 않는 바람에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 버렸고 더구나 이 실책을 은행 직원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또 시신 발견 직후 부검 결과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잡곡과 나물이라는 것에 차관의 송파 및 강남 지역에 위치한 보리밥 식당을 돌며 이영호의 행적을 수사했는데 문제는 이영호가 실종 당일 친구 집에서 먹었던 것이 바로 잡곡밥과 나물이었다는 것이다. 행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괜히 헛다리만 짚은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저러한 상황을 상부에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망신을 샀다는 것이다. 몇 차례 굵직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해결될 듯 말 듯 했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2006년 1월 28일을 기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지금 나온 몽타주랑 목소리는 협박 전화를 걸었던 범인의 목소리다. 그는 1991년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전화 받는 목소리가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 맞습니까? 알겠으니까요. 네, 여보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셔가지고요. 네. 정확하게 좀 34분 조금 됐으니까 40분에 뒤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뒤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회장이요? 네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차 뒤에 누가 타고 있던데요. 네,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았는데요. 그 구석장에다가 차 혼자 달라당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시청 아십니까? 시청 앞에 동방프라자